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코딩 도우미 코딩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할 주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이제 취준생일 수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요. 또 현재 개발자로 일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취업을 준비하시고 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PT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려면 이라는 주제이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화두를 던지자면 직업에 귀천이 있다, 없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옛말에는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요즘은 직업에 대한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철학적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직업, 소프트웨어 직종에 대해서만 저는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PT를 다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요. 직업별로 만족도가 조사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2017년, 19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거의 직업당 40명, 또 1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쭉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형태의 직업별 만족도 조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들어간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직업별 만족도. 귀천이었다고 하는데 직업별로 만족하는가 만족도가 낮은가는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를 보면은 재밌는 게 상위 1등에서 6등까지가 어때요? 거의 다 의사와 약사죠. 네. 직업, 한의사가 제일 높네요. 일반 의사분들하고. 그 다음에 약사, 한약사가 3등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의사가 됩니다. 왜 여기가 직업별 만족도가 높을까요? 네. 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존중받는 분위기 또 될 수도 있고, 남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치료하는 업종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페이가 월급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대부분 다 1억이 넘죠. 예. 그래서 평균 연봉을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작으면 만족도 하셨겠죠. 하지만 1억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의사 직종인 그 다음에 또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또 정년 또는 정년 이상 근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7등을 보면은 항공기 조종사죠. 항공기 조종사, 파일럿, 전투기 조종사일 수도 있고 민간 항공기 조종사. 여기도 어떤가요? 위험하고 또 힘들고 하지만 뭐가 높나요? 페이가 높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등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드디어 올라왔네요. 이쪽에 8등. 네. 왜 8등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 어떤 개발자로서의 어떤 직위를 좀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고, 또 계속해서 정년 또는 정년 이상 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자기 개발할 수도 있고, 또 타 업종으로 전환도 쉽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요. 그 다음에 변호사,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판검사나 또 뭐 투자 쪽이나 임상 심리사가 좀 아래 있겠네요. 그러지만 상위 20분에 20등에 있네요. 자, 이렇게 업종별 만족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직장이란 좋은 직업 또는 직업과 직장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란 어떤 직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좋은 직장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여기 최상위가 연봉입니다. 연봉. 아무리 좋은 의사라 해도 연봉을 5천씩 받고 있다면 계속해서 힘들게 의사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연봉이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건 뭘까요? 여가 생활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고질적인 문제로 야근이 없다. 그렇겠죠?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일이 너무 힘들지 않아서, 뭐, 휴일에 쉰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고생해가지고, 휴일이 거의 없는 거죠. 휴일은 그냥 쉬어야 되는, 일주일 동안 계속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육체적 노동이나, 요식업이라든지, 또는 그 베이커리 쪽은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휴일이나 저녁에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것은 일이 많이 힘들지 않아야겠죠. 예. 그래서 낮에 일할 때도 좀 수월하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 또 의사, 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분야들이 이렇게 페이에 비해서 많이 힘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1억을 버는데 휴일이 없어요. 거의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워라밸 안 맞겠죠.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 맞는 그래서 페이도 높지만 일도 이렇게 많이 힘들지 않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복리후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리후생이라는 거는 차차기 회사 분위기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회사 복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점심 식대를 이렇게 주는 곳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제 도서 지원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3만 원씩 해서 도서를 지원해 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중견보다는 대기업이라고 봐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복지들이 잘 돼 있고 연금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회사도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고 수평적이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복합된 개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쇼핑몰 회사, 대기업 회사 봤는데 거기는 백화점도 있고 또 큰 그 마트도 오픈마켓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품권도 뭐 몇백만 원씩 나오고 과장님은 그런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연월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주로 이제 이쪽은 주로 이제 대기업이나 공무원 또 저기 그런 공사라든지 그런 데가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그 좋은 직장의 개념으로 세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전인데요. 이 비전은 내가 성장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종 업종에서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비전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업종에서 3년 또는 5년 후, 또 10년 후를 보면은 내가 지금보다 연봉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혜택이라든지 지원하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장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그 큰 게임 회사인데 N으로 시작하는 그 게임 회사에 있는데 QA 부서에 있더라고요. 그분은 일단은 뭐 연봉도 대기업이니까 높고 워라밸도 좀 뭐랄까 괜찮습니다. 복리후생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대기업 게임 회사에 이렇게 QA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냥 3년 후나 5년 후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년 후, 5년 후에 선배를 바라보면은 연봉도 뭐 500 정도밖에 더 크게 안 차이 나고 또 크게 QA 좀 큰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사 현재는 이런 게 좋더라도 향후에 비전이 없다면은 이런 회사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힘들겠죠. 예,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내가 성장할 수 있다. 2년 후 내가 현재는 힘들더라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훨씬 더 성장하고 하겠다는 그런 비전이 없으면 좀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연봉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봉인데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제 프로그램의 그 경력에 따른 연봉인데요. 요 그래프는 제가 볼 때는 16년 정도 기준이어서 현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과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현재 그 액상으로 좀 보는 거는 힘들고요. 현재는 제가 저희 수강생들도 이렇게 취업을 하면 제가 항상 연봉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고 또 학력이나 자격증 그런 것들이 있지만
대기업에 좀 저희 수강생들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 명문대생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기 때문에 중소 중견업체에 들어가는데 신입 연봉을 제가 다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잘 받았다는 분이 2,800 정도까지 받고 들어가는 거 봤고요. 2,200 현재 기준입니다. 2,200 정도. 2,200이면 거의 이제 그 뭐랄까 그 예, 최소 연봉이죠. 최저 시급 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2,500.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500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예. 대졸에 이렇게 대졸에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가는 2,500이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500 정도씩 이렇게 여기서 추가하면 500 정도씩 추가하면 비슷하게 현재 2020년도 그래프에 맞게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에서 3년 차가 되면은 이게 3,000이니까 3,000에서 3,500 사이 3,500 사이가 되겠고요. 각 회사마다 또 다르고 개인 차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또 3년에서 5년 한 5년 차 정도가 되면은 4,000 정도에서 4,200, 300 정도까지 4,300 정도까지는 되고요. 그 다음에 6에서 9년이니까 거의 10년 차 정도 되죠. 그럼 여기는 5,000 정도 가까이 되고 10년 이상 되면은 거기는 이제 그 회사마다 갈수록 이제 격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뭐 10년이 돼도 5천 받을 수도 있고 6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천 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6천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이제 6천 이상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그 15년 정도 이상 일했고 현재도 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0년 정도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또 다릅니다. 대기업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각 회사마다 내규에 따라서 또 개인차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업종에 비해서는 이게 그 성장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서 타 업종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곡선보다는 이런 곡선.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곡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봉이 타 업종에 비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낮은 것은 아니고 또 해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그 연봉 초급, 중급, 고급 개발자로 해서 나라에서 발표를 합니다.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지표를 어느 정도는 업계에서는 꼭 100% 따르지 않지만 공공서에서는 꼭 따르고 또 민간에서도 거의 따라가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종에 비해서는 연봉 테이블이 높고 또 경력에 비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와 다른 이견이 있는 분도 있겠고 그런 분들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에 의해서는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그 수명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몇 년까지 해먹을 수 있나? 그런 관심 있죠? 여러분 20대이시면 20대 중반이세요. 25세 정도 되시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나?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프로그램 시작할 때가 25살 정도부터 저도 이제 직장 생활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60대가 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40대니까 40대로서의 이제 그 개발자를 쭉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밝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0대는 충분하고 40대 개발자도 많이 보입니다. 업종이 있고요. 심지어는 50대 개발자도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술만 확실하고 하면은 어떤 프리랜서 시장이나 정규직 시장이나 프리랜서 계약직 시장에서도 충분히 50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캐리어가 잘 되면 충분히 오퍼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40대인데 여전히 이렇게 오퍼가 옵니다. 그래서 가서 일할 수 있는 데인데 저는 지금 강사로 일했기 때문에 종종 거절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자가 자기 관리만 잘하면 60대까지도 어떻게든 기술만 있으면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자기 개발만 잘 하시면.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20대이시면 어때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의 한 40년 일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캐리어를 잘 쌓고 최신 트렌드를 잘 쫓아가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자기 개발을 잘 하시면 충분히 오랫동안 일할 수가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20, 30대 고민했던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죠. 네, 계속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떨지 좀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는 신뢰할 만합니다. 여기 어디서 가져왔냐면 세계적인 그 개발자 커뮤니티 스택 오버플로우가 있는데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2017년도에 조사했기 때문에 지금 더 올랐겠네요. 하지만 지금 보면 한국은 보니까 5년차 이상, 5년차 기준으로 보면은 보니까 4,800이니까 5천 정도, 5년차니까 5천. 아까 그 그래프랑 유사하죠. 자, 5년차 개발자는 5천 정도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시장 자체가 크죠. 10억 인구이기 때문에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IT 쪽에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예 그냥 G2잖아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더 이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특이한 것도 이스라엘하고 스위스가 이렇게 또 많이 받네요. 이런 거는 제가 이 표를 보고 알았는데, 이스라엘과 스위스도 많이 받는다. 그럼 최상위가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보니까 10만 달러면 10만 6천 달러면 얼마입니까? 1억 6천이죠. 우리나라 딱 따져도 1억 6천 이상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1억 6천이면 어때요? 몇 배입니까? 3배입니다. 3배. 똑같은 5년 차인데요. 너무 차이 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그 환율이나 경제 GNP가 아니라 저는 규모의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만들면 미국에만 팔지 않죠. 미국 임금만 해도 많고요. 미국은 글로벌 셀러기 때문에 전 세계에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규모의 경제라고 봐지고요.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는 전 세계에 수출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IT 쪽에 강국이고 개발자들을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그만큼 또 수익을 남기기 때문에 이만큼 대우를 해주는 거죠. 손해보면서 월급을 주진 않겠죠. 그만큼 더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만큼 대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냐 정말이냐 라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이제 수강생 중에 미국의 유명한 주립대가 나온 그 수강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자는 아니어서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배우러 왔었는데, 그분 친구가 이제 컴퓨터공학과래요. 주립대, 미국의 유명한 주립대의 친구가 컴공과인데, 그러면 컴공과 4년을 졸업하고 해갖고 이렇게 공부도 잘했겠죠. 그래서 그 친구 연봉을 얼마 받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졸 초임인데 1억 이상 받더라. 예, 신기하죠? 예, 그렇게 됩니다. 대우를 해줍니다.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K리그에서 경기 뛸 때 연봉하고 축구 선수 연봉하고 미국의 그 EPL 있죠? EPL의 연봉하고 다른 것은, EPL은 영국 리그만 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방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투어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의 경기에서 많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경우는 다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라, 부러워하라 그 말이 아니라, 저는 이제 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많은 제품, 좋은 제품 만들고 수출도 하고 또 미국에 나가서 일할 기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실리콘밸리에 가서 저희도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개발자 연봉이 이 정도 된다. 평균 5년 이상이고, 제가 알기로는 애플 아시죠? 세계적인 회사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 예, 그런 분들 5년차 연봉은 2억이 넘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5년차 넘어가니까. 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5천 정도의 연봉은 여기서 이 연봉이 5년 전,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규모의 그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연봉도 그렇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봉도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천이라고 지금 5천에 멈춰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걸 따질 때 저는 5년 차는 7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0년 이상은 9천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회사들이 그 직원들의 그 어떤 복지나 사기를 위해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나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도 개발자가 될 수 있나입니다. 제가 여기서의 나는 뭐냐면 비전공자도 있고요, 전공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인데도 컴퓨터공학과 나왔고 전산과 나왔는데도 컴퓨터 쪽에 좀 이렇게 프로그램 쪽에 약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전공했다고 2년제, 4년제 나왔다 해서 컴공과 나왔다 해서 다 잘하느냐, 그게 아니습니다. 제가 보면 전공자일지라도 비전공자보다 조금 센스가 느리신 분도 있고, 비전공자인데도 전공자처럼 센스가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배우시고 취업하시는 분도 제가 여러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 전공자가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공자가 조금 더, 그래서 이렇게 담 넘어 이렇게 어깨 너머라도 봤기 때문에 좀 더 낫죠. 하지만 비전공하고 그 다음에 전공하고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아는 것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게 길게 보면은 2, 3년을 보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도 많다 생각이 듭니다. 자, 비전공자 분들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충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나도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예,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되기 위한 조건이 있긴 해요. 예,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도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 전공과 비전공을 떠나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자질하면은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좀 조사한 게 있는데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려면 물론은 여기 능력과 인성과 지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다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취업반을 수년차, 지금 4년차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비전공자 분들도 꽤 많고 그분들이 취업해서 나가는 걸 많이 봅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분들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 제 취업률은, 제 클래스의 취업률은 80%입니다. 7, 80%의 분들이 비전공자, 전공자 합해서 80%가 취업을 해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리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 F자도 모르고 컴퓨터의 C자도 모르고 옵니다. 예, 그래서 자바부터 시작해서 쭉 배워가는데요.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빨리 적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면은 논리적 사고입니다. 논리적 사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 논리적 사고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분들을 보면, 잘하시는 분을 보면 빨리 따라가시는 분 있잖아요. 수학을 잘하세요. 수학이 논리적인 학문이거든요. 영어는 그냥 이렇게 익히는 언어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 다음 국어예요. 수학과 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논리적 사고가 있습니다. 국어도 굉장히 논리적인 어휘의 단락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수학과 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과학을 또 잘 하시는 분이 또 잘 하시고, 이 논리적 사고가 가지신 분이 프로그램 배우면 금방 따라갑니다. 전공자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 논리적 사고는 어떻게 키우느냐? 논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에 취미가 없고 그냥 컴퓨터에 그냥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창 시절에 조금 공부도 하고 또 공부하는 습관도 들이고 또 노트 필기하고 전체적인 사고하는 노력을 가지신 분이 있고, 학창 시절에 전혀 공부하는 담쌓고 있다가 그냥 프로그램에 관심 있어서 그냥 무작정 내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부하는 그 사고나 방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논리적 사고가 있으신 분은 또 금방 따라옵니다.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논리적 사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논리적 사고는 생각하는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은 특별한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뭐냐면 문제를 찾아가는 절차적 방법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창구에 가서, 옛날처럼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절차지가 있죠. 먼저는 은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순서표를 뽑죠. 순서표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창구에 가서 직원분에게 내 돈을 달라고
돈을 이제 요청을 하겠죠. 요청을 하면 직원분이 그거를 꺼내주고 그걸 받아서 집에 오죠. 그런 식으로 어떤 내가 돈을 꺼내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들을 논리적으로 잘 세우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방식, 이게 바로 해결해 가는 사고와 능력, 이거를 저는 알고리즘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논리적 사고는 그 알고리즘 능력인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이게 논리적 사고가 되신 분들이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논리적 사고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등이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고댕인가요? 로댕인가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능력. 그래서 생각 없이 오신 분은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야죠. 계속해서 문제를 내주고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가도록 계속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기를 귀찮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대충 하겠다 그러신 분은 프로그램 하기가 어렵죠. 생각하는 힘을 결국에는 길러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은 뭐냐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개발자를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거의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책도 그냥 많이 사봐야 되고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 보면서 유튜브나 뭐 인터넷 검색, 구글 검색을 통해서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기술로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국어나 뭐 역사나 헌법 같은 경우에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니까 계속해서 이제 할 수가 있지만 컴퓨터 쪽은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개발자를 하면 좋죠. 연구하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공부를 그치면 재미가 없어하죠. 끊임없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개발자로서의 적성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굉장히 많이 사봤습니다. 그래서 뭐 몇십 권, 몇백 권 될 것 같아요. 이건 계속해서 책을 사서 봤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즐겨야 됩니다. 결국은. 자, 협동심이라고 했는데 협동심은 이거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 동료들하고 잘 팀워크를 이루는 거. 이것이 그 회사에서는 이것이 중요시하죠. 그래서 독단 플레이, 독고다이, 혼자 이렇게 나서고 혼자 해결하겠다는 그런 능력보다도 동료와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그런 협동심, 협동 능력이 협업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혼자 할 때는 뭐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직장생활이잖아요. 팀원들과 또 위로 아래로 잘 있게 협력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회사에서 성장합니다. 자, 인내력이라 그러는데 인내력은 끈기를 말합니다. 끈기. 야, 컴퓨터는 그 프로그래밍 쪽은 문제를 많이 부딪힙니다. 문제에 많이 부딪힐 때 모르는 문제 답답하고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끈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두세 시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2, 3일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그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컴파일이 되고 안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결과를 내주거든요. 해결되면 해결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제 끈기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계속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문제를 찾고 버그를 찾고 해 가야지 해결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인내력과 끈기가 조금 어려우면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대신 두세 시간 뭐 반나절 하루 2, 3일 고생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때 엄청난 쾌감이 옵니다. 엄청난 즐거움이 옵니다. 한번 이게 이제 마약처럼 중독이 되면은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끈기를 가지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냈을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끈기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때 굉장한 큰 쾌감이 옵니다. 그거는 뭐 컴퓨터 게임을 하든지, 뭐 축구에서 골을 넣든지 그 이상으로 큰 쾌감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 쪽으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팀장이 아닌 이상은 리더십은 사실 필요는 없는데, 자, 책임감도 필요하죠. 자기 능력.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식은 컴퓨터 공학과 커뮤니케이션 맞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잡다한 기술도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컴퓨터 OS, 윈도우즈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요즘 컴퓨터만 안다고 되지 않겠죠. 인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통합,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스티브 잡스도 인문학을 전공했잖아요. 하지만 컴퓨터 쪽에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예, 한 분야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많은 분야를 관심 갖고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서 진짜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제가 교육을 하면서의 그 자질이나 방법이나 과정들을 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